예, 감사합니다. 참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이렇게 강의를 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한 5번 정도 거의 2시간씩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한다는 게 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분들이나 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선 보면 그동안 가졌던 생각들을 좀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제가 선뜻 이야기를 하길래 두말 없이 제가 응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나 사실은 좀 부담은 좀 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거의 10시간에 가까운 이 시간을 정말 아깝지 않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야기를 드리는 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는데, 강의 자체는 제가 한 80분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제가 하겠는데, 이름을 제가 국가주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한 나라에 말하자면 여러 개의 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국가 부분, 소위 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내지는 공동체가 있는데,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과 시민사회 내지는 공동체 그 위에 국가가 거의 군림하고 있는 형태, 아니면 국가가 그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국가 권력이 강한 그런 사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저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모순 내지는 레짐,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이 변하지 않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의 정치 문화와 구조로서의 어떤 패턴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주의 문제를 먼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국가주의에 이어서 이 패권주의 문화를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 주는 다시 이제 대중양압주의, 소위 말하는 파퓰리즘의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를 여는 자리지만 가장 중요한 그 국가주의의 그 레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요, 우리 국민들이 저는 상당히 괜찮은 국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어딜 가도 이 정도의 국민이 있을까?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슨 사건이 생기면 냄비 같다, 쉽게 흥분했다가 쉽게 가라앉고 쉽게 잊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그 다음에 너무 말하자면 팝을 지우고 싸우고 물론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은 제가 보기에 참 괜찮은 국민이다. 그 괜찮은 걸 제가 3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엉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쉽게 만족을 안 해요. 그래서 쉽게 애쓰가 안 해, 쉽게 만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만족을 안 하고 까다롭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이것이 혁신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말하자면 더 발전하고 쉽게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만족시키면 세계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 베드가 되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쉽게 만족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서비스 수준을 보면은 그 비행기 외국 비행기하고 한국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한국 비행기들 기내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비행기 어떨 때 한 번씩 타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면은 서비스가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 어떨 때는 보면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요. 굉장히 그 서비스가 좋지 않은데도 한국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이러냐 말이야. 왜 이렇게 늦었냐. 밥이 왜 이러냐 따집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아질 수밖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혁신을 만들면서 우리의 서비스 수준. 세계의 무슨 유통업체들, 뭐 까르푸다 뭐다 하는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는데 한국에서 한국 소비자들의 그 서비스 스탠다드 수준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우리의 지금 이 유통업들이 상당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게 이 국민들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이것이 변화되는 사회에 상당한 혁신 기반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공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열정이 한번 해볼까? 뭐 할 수 있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한다. 하면 한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한다. 농담 삼아 이야기 드립니다만 애가 영어 해야 된다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어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성취 욕구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의지 그 열정이 다른 어떤 국민들보다도 이 대단한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요. 또 한편으로 보면 공공선에 대한 관념도 다른 나라 다른 국가에 비해서 못지않게 높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경험했습니다만 IMF 왔을 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외채를 갖겠다고 집에 있는 건부치를 다 들고 나와가지고 저도 우리 아이들 돌반지 뭐 그때 다 내놓고 팔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국가가 과연 얼마나 세상에 많을까? 국민들이 다 2달 만에 350만 명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와서 자기 집에 있는 그 건부치를 가지고 와서 애 돌반지부터 말이죠. 심지어 뭐 골드바까지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다 일조를 했다. 그리고 뭔가 옳지 못한 걸 보면은 같이 분노하고 같이 붕괴합니다. 촛불이다, 뭐 촛불이 됐든 태극기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자기가 보면 이것이 공공선이다 싶으면 그 선을 향해서 밖으로 나와서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까다롭고 한편으로는 성공을 향한 그 강한 열정이 있고 또 그러면서 공공선을 잊지 않는다. 이 정도 되면 이 상당히 괜찮은 국민 아니냐. 이 틀림없이 저는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 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여담삼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를 하는데 한미 FTA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대통령이 고민을 엄청나게 했겠죠. 엄청나게 할 때 저희들한테 수도 없이 묻죠. 똑같은 질문을. 괜찮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아차 잘못하면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지만 미국의 경쟁력이라는 것도 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아차 잘못하는 순간에 정말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미 FTA를 시작했다가 흔히들 많이들 걱정하신 것처럼 뭐가 되는가 하면 잘못하면 매국노가 될 수도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미래가 어떨 것인가 아무리 계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제품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어떻게 부딪힐지는 실제 해봐야 알거든요. 수없이 물어올 때 우리 같은 사람이 대답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습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국민을 믿고 배팅을 하는 겁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그 유명한 매기론 아닙니까? 매기론. 매기 한 마리를 집어다 넣으면 미꾸라지가 더 강해진다. 그 중에 죽어나가는 미꾸라지도 있을 거예요. 그 미꾸라지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어떻게 다시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더라도 일단 이 매기가 들어오면 미국 시장이라는 그 매기가 들어오면은
힘든 미꾸라지들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버둥대며 결국은 우리가 더 강한 미꾸라지가 될 거다. 이게 한국 국민 아니냐. 지금 저는 아직도 그걸 믿고 있고 우리 국민에 대한 이런 뭐랄까 믿음, 신뢰.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틀림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국민이 이 정도의 저는 저력도 있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우리 역사가 그렇게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역사는 어떻게 봤는가 하면 오래 길게 우리가 좀 더 가면요. 늘 조선시대였다면 생각해보죠.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고 사나운 사람들, 존재들이라. 이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돼.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국가가 지배하고 규제하고 감독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여쁜 백성이에요. 그렇게 말하자면 지금 앞서 말한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뭔가 가르치고 지배하고 규제하고 가만 놔두지 않으면 이게 사납게 설치고 아니면 굉장히 어리석고 그래서 늘 누르고 또 그 다음에 가르치려고 그러고 국가가 누가? 국가가 그리고 그 국가 권력을 쥔 지배계급과 지배자들이 백성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존재들로 사나운 존재들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눌렀죠. 사실은 어느 게 먼저인지 모릅니다. 백성이 그렇게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그러한 백성들은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는지 저는 오히려 그 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배하고 누르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흔히 말해서 조선시대 때 보면 우리 위민이 있고 애민이 있습니다. 위민, 애민은요. 군림한 자들이 지배하는 자들이 아껴주겠다는 겁니다. 어여삐 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외민하고 그 다음에 위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인류 역사 어디를 보더라도 민주가 없는 by the people 없는 for the people은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을 쥔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돼 있는 게 권력이에요. by the people 없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이 어디 있습니까? by the people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백성들은 어리석고 사나운 백성이 이제 지배를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무슨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조선시대 때 우리 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착취 기제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조선조의 양반전에 나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대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과거 급제에서 홍패 받으면 이게 돈자루라. 옆집 소를 끌어다가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 인구를 잡아다 김을 매게 한들 누가 감히 문제 삼으랴. 그죠? 이게 뭔가 하면 by the people 없는 for the people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착취의 대상과 그 다음에 이 사육의 대상 정도로 여긴 거예요. 이 게일 목사가 쓴 소위 조선개관 코리안 스케치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나를 인도하는 병정이 앞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활기를 띄웠다. 말에서 내려 담뱃불 끄라고 호통치고 그러면서 걷어차고 주먹질하고 백성들은 그냥 순순히 복종했다. 그 병정이 하는 꼴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조선에서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아무 집에나 들어가가지고 발길질하면서 그 문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집주인을 끄집어내서 등불 들고 안내하라고 그러고 그 안내하는 사람이 넉장 부릴 때마다 채찍을 어떤 채찍인지 모르겠습니다. 채찍을 가야 돼. 이 게일 목사의 코리안 스케치에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실제요. 이거는 참 조금 옆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 제가 하죠. 이 비숍 여사가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코리아 앤 허 네이버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조선에 도착해서 조선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형편없는 거예요. 눈치 보고 서로 속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민족이고 희망이 없는 백성들이다라고 그 비숍 여사가 처음에 그런 인상을 가져요. 근데 만주에 가고 시베리아에 있는 그 조선 사람들을 가봤더니 그 조선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너무나 말하자면 근면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비숍 여사가 마치 영국의 젠틀맨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래요. 똑같은 조선 사람인데 조선에 있는 조선 사람은 그 모양인데 어떻게 시베리아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이럴까? 비숍 여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국가의 착취 구조 때문에. 조선에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은 그 순간에 착취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으면서 재산을 뺏겨야 하니까 게으른 것이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되는 거예요. 집에 녹그릇 하나도 들여다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들여다 놓는 순간에 누군가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그걸 뺏어갈까. 양말이든 관리든. 우리가 말하자면 백성들을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능력 있고 백성이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렇게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이 소위 말하는 아주 강력한 국가주의 문화. 백성은 무조건 지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규제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는 이러한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라를 뺏깁니다. 일제강점기가 들이닥쳐요. 일제강점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난 국가 권력이 들어와가지고 그 국가 권력이, 공권력이 시장과 시민사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압제합니다. 경찰국가요. 심지어 말하자면 일본 정부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아직까지 저항한 것도 아닌데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저렇게 몽땅 법을 만들어서 잡아넣고 그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재미있는 거는 그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압제를 가하는데 그 일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좌익사상가들, 좌익운동가들입니다. 좌익운동가들이 뭔가 하면 결국 프롤레타리아 뭐 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걸 가지고 국가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좌익사상이었거든요. 무정부주의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아나키스트 영화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무정부주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적잖게 있고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역사에 다시 한번 잘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아나키스트들, 소위 무정부주의자들은 굉장히 그 세력이 갈수록 약화됐고 결국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우파와 좌파, 그래서 좌파 독립운동이 상당한 그 어떤 주류를 이루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뻗어나갔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강한 국가 권력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파도 좌파도 그 다음에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아니면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일제의 그 강점기 정부조차도 국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주의의 문화가 조선에 이어서 그대로 일제기에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대로 넘어요.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광복 후에 더 말할 거 없죠. 길게 제가 이야기 설명할 거. 역시 또 이승만 독재체제가 정립이 됩니다. 여전히 강한 국가주의 문화를 가지고 국가가 시민사회를 끌고 가고 시민사회를 규제하고 시민사회를 감독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양상의 우리 통치구조가 마련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집권자, 소수의 집권자 중심의 이런 국가주의 문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지방분권이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실제로 이승만 정부 때 지방자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1952년에 지방자치를 실시를 했는데 지방자치조차도 국가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조차도 오히려 독재 권력, 그 국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48년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간접선거입니다. 간접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재헌의회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재헌의회는 임기가 2년 아니었습니까? 근데 1950년에 다시 이제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에서는 이승만 반대파들이 대거 당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대거 당선돼 버렸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에 가서 다시 말하자면 국회에 간선이 돼야 되는데 해보니까 도저히 간선으로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파들이니까.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뭔 카드를 꺼내는가 하면 이 소위 말하는 직선제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직선제 개헌을 해야 되겠다. 직선제 개헌을 하려니까 국회는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뭘 하는가 하면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겁니다. 언제 실시하느냐? 지방자치라는 것은 하던 지방자치도 전쟁이 일어나면 멈추게 되거나 아니면 기능을 정지하거나 해야 될 판인데 1952년 한참 전쟁 중에 임시 수도를 갖다 부산에 두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것도 지리산 일대에는 이 한강 이북은 수복도 안 되고 지리산 일대는 지금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실시합니다. 이유가 뭐냐? 지방의회 의원들을 갖다 지방선거를 해서 지방 정치인들을 잔뜩 소위 말하는 친이승만파로 전부 구성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를 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정말 나눠가지고 분권해가지고 이래야 될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금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은 그 지방의원들이 당선되자마자 국회의사당 앞에 와가지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와서 데모하는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지방의회에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이승만 정권의 그 독재 체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헌법에도 없는 국민 소환 이걸 부르짖으면서 실제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멱살을 쥐고 끌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분점하고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고 공동체의 역할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조차도 이승만 정부는 이것을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국가 권력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졌죠. 그러나 어쨌든 조선조에서 일제기를 거쳐서 해방 이후에 올 때까지도 여전히 국가주의가 아주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 소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내각제가 들어섰다가 그 잠시죠. 그리고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박정희 독재체제가 그대로 들었습니다. 이것도 뭐냐? 강력한 국가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대통령은 당신들을 만족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눈치 안 보겠다는 거예요. 불만 있어? 내가 하거든. 국가기획주의라는 대통령이 중심이 된 국가 권력이 국가기획주의의 일종의 그것을 국가기획주의 입장에서 안보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근대화를 명분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 국가 권력으로 이 소위 시민사회와 시장을 통제해 나갑니다. 모든 분야에서 시장의 구석구석까지를 국가 권력이 다 통제를 하고 시민사회의 모든 것을 국가 권력이 통제합니다. 심지어 시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보시다시피 치마 길이, 머리 길이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로 그렇게 갔습니다.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나보다 제발 오래 살아. 그리고 나 죽고 나서 내 무덤에 와서 침을 뱉든 발로 차든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은 안 돼. 내가 이 국가 권력을 쥐고 당신들을 끌고 갈 거야.
불만 있어도 입 닫고 그냥 따라와. 강력한 소위 국가주의, 국가기획주의가 자리 잡았다. 이것이 그대로 말하자면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일제기를 거쳐서 해방 이후에 이걸 거쳐서 박정희 정권까지 그대로 한 번도 말하자면 국가주의가 완화라는 게 없이 계속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소위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깁니다. 어떤 변화들이 생기가? 국가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자유를 갖다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됩니다. 규제 완화위원회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말하자면 규제 무슨 영양평가 제도도 만들고 해가지고 규제를 어떻게 하든지 줄이겠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시장을 국가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자율화 조치들을 합니다. 당신들 교복 마음대로 한번 입어봐.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자율화 조치를 하는가 하면 지방 분권을, 그야말로 국가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일종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게 그게 기본인데, 지역사회, 지역시민사회와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그래 해봐. 지방선거도 우리가 91년에 다시 30년 만에 지방의회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91년이었죠. 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고. 그러면서 by the people, 이 주민, 국민 직선제 개헌도 하고,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사회, 시민사회, 공동체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강화시키려는 그러한 조치들이 이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오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많이 달라졌느냐? 우리의 그 말하자면 이 쭉 조선조부터 내려오던 그런 것이 많이 달라졌느냐?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딴 나라가 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국가 권력은 우리의 구석구석, 우리의 삶 곳곳에 지금 국가 권력이 침투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자유도를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캐나다에 있는 그 프레이즈 인스티튜트, 그 프레이즈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소위 경제 자유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한국이 작년에 몇 위였는가 하면 40위 정도 됐어요. 원래 38위 정도 여기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쭉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경제 규모가 교역 규모가 세계 7위. 월드뱅크가 말하는 우리의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 이 정도에 되는 국가로서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경제 자유도 순입니다. 38위, 40위.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시장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최소한 10위권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렇게 38위, 40위 이렇게 돼 있대요. 세계에서. 그만큼 뭔가 하면 곳곳에 국가가 시장에 침투하고 있고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딜 규제하느냐? 시장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깊숙이 침투하고 있어요. 곳곳에 모든 것이 인가 받아라, 허가 받아라, 승인 받아라, 심지어 부처 간에 서로 승인하는데도 옆에 부처에 협의를 해라.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 정부에 있을 때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어떤 자연인 한 사람이 이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나 정확한 그 어떤 일이었는지는 밝히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이, 하나의 우리나라의 기업이
조 단위 돈을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장을 짓겠다고 지금 이제 하는데, 그 공장을 짓는데 공유 수면을 일부 매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부, 환경부에서 공유 수면 매립에 대한 허가는 누가 해주는가 하면 환경부가 해주거든요. 그 환경부가 오케이를 했어요. 환경부가 오케이를 했는데 산자부가 오케이를 안 하는 거예요. 산자부는 협의기구예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것을 이제 승인해주기 위해서는 산자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산자부가 협의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안 찍어주니까 환경부는 뭔가 하면 산자부가 협의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승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기업은 지금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이고 외국의 그 레버리지까지 일으켜서 지금 수조 원을 투자하게 해서 신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공유 수면 매립이라는 그 작은 사안 하나 가지고 이것 때문에 공장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을 유치하기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뭐 이쪽에서는 야단이 났고, 또 그 회사 제품을 기다리는 시장에서도 야단이 난 거예요. 잘못하면 그 제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파동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왜 허가를 안 해주느냐 하고 장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장관이 공무원들이 반대를 한대요. 그래서 그 공무원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다? 정책실장이 공무원의 장관 아닌 공무원을 불러서 직접 말하자면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왜 이유가 뭐냐 묻기가 참 쑥스러워요. 근데 너무나 묻고 싶어서 도대체 무슨 논리로 반대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수석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수석이나 비서관 보고 알아봐라 그러지 않고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왜 반대를 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동일 제품을 중국에서 지금 곧 중국이 양산체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중국의 양산체제가 들어오면은 공급이 과잉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공급이 과잉되면 이 회사가 망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허가를 못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한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회사를 그렇게 아꼈느냐? 언제부터 그렇게 아꼈습니까? 그 회사가 바보냐 말이에요. 그 회사가 바보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회사에 지금 모든 그 필요한 자금을 그 회사가 다 마련해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외국 자본도 투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의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거기 지금 투자하겠다는 그 기업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중국 시장의 상황을 모르느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당사자들이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신 있다고 하겠다는 건데, 공무원이 그 회사가 망할까 봐 나는 허가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화를 냈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그 회사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 기업이 자기가 말하자면 벤처 정신으로 그 기업이 지금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그럴 때는 그 기업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검토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공무원이 무슨 이유에서 가지고, 그것도 직접적인 승인 부처도 아닌 협의 부처가 나는 협의를 못 해주겠다 그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국가주의. 아니 왜 그 기업 걱정까지 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뒤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기업과 경쟁되는 다른 국내 기업을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국내 기업에 말하자면 일종의 뭐 서로 간에 이야기가 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재정 하나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대학교 재정은 누가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보고 대학 재정을 갖다가 건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교수들이 대학 재정을 보면 되고, 학생들이 대학 재정을 보면 되고, 학교의 직원들이 그 대학 재정을 언제든지 보고 이 돈 어디 썼느냐 보면 됩니다. 그 더 이상 정확하게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학생과 교수와 직원은 대학 재정을 볼 수가 없어. 큰 항목별로 여기 얼마 썼는 걸 볼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얼마 어떻게 나가고 총장이 어떻게 판공비를 쓰고 하는 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보느냐? 누가 봅니까? 교육부가 봅니다. 교육부가 와서 감사를 해요. 그것도 자기 기준 가지고 감사를 해서 학교에 따라서,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는 이쪽에 더 쓸 수도 있고 저쪽에 덜 쓸 수도 있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해요. 무슨 이유입니까? 너들은 괜찮은 국민이 아니라 말하자면 여전히 당신들은 어리석고 사납고 국가가 보호해야 되고 규제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그럴 국민이야. 이 전제가 조선조 때 있었던 그 전제가 아직도 이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 술 마시러 가서 노래 한 곡 하고 할 겁니다. 그 술집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안 불러야 되느냐는 누가 결정해야 됩니다. 주인하고 손님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내 노래 한 곡 할까요? 주인이 우리 집은 노래하는 집이야 노래하셔. 그리고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면 옆집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옆집 사람하고 옆집에 있는 주민들하고 술집 주인하고 손님하고가 결정하면 됩니다. 아, 우리 집은 말이야 조용한 손님들이 많이 오고 나는 손님들이 와서 노래 부르는 거 싫어. 주인이 부르지 마시오. 하면 되는데 우리 아니거든요. 이 집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집, 이 집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집, 그것을 누가 결정해 주는가 하면 국가가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는 집, 노래 못하는 집. 그런데 시민들이 그 위생법을 매일 가지고 다닙니까? 들어가면서 이 집은 분류가 어떻게 돼? 이 집은 노래하는 집이야? 노래 안 하는 집이야? 그냥 들어가죠, 보통. 들어가서 노래 한 곡 합시다. 주인이, 하세요. 노래 한 곡 해요. 그 순간에 노래 못하는 집에서 노래했으니까 이 사람도 노래하는 사람도 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노래하도록 한 주인도 범법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뭔가 하면 여전히 말하자면 우리가 민주사회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이 국가 권력이 들어와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수많은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잠재적 피규제자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국가 권력이 겁나는 겁니다. 기업들도 겁나요. 배임죄가 있기는 있어야 되죠. 근데 배임죄의 범위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거든. 기업이 망하는 기업은 전부 가가지고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전부 배임죄, 횡령죄로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에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검사 한 사람은 사위로 삼거나 아니면 검사하고 스폰서 검사해가지고 한두 명 친해놓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식당 하려면은 노래방이 아니라 술집 하나 하려면은 구청 직원이나 파출소 순경 친해놔야지 하는 거지 못한다. 이러면서 국가 권력이 이 시민사회 위에 검찰이 군림하고 경찰이 군림하고 관청이 군림하고 이런 사회가 된다. 여전히 기본적인 관념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의 자기들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뭔가 하면 이 나라 백성은 여전히 아직도 어리석고 사납고 국가 권력으로 규제하지 않으면은 술집 하나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단 말이에요. 중앙지방관계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됐다고 하지만요. 지방자치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우리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들 사람들이 그래요. 아, 구청장들이 힘이 얼마나 세고 시장이 얼마나 힘이 센데. 힘 세죠. 힘 센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 지사 이런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한에 중요한 권한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자치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자를 여러 개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는 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모자 쓰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장이라는 모자를 쓰고 여러 가지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모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장이라는 모자입니다. 우리의 서울시든 성북구든 종로구든 수많은 중앙정부의 소위 기관위임 사무라고 해서 그 위임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관여를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와서 조금 폭이 넓어지긴 했습니다만 기관위임 사무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중앙정부의 지시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체장들은 중요한 인허가 업무라든가 이런 사무들은 대부분 보면은 기관위임 사무,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지역사회의 대표로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아니면 집행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권한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라는 것은 구청장 권한이 시장 권한이 크고 작고 관계없이 우리의 자치의 범위는 너무나 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무 정도가 그것이 자치사무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 뭘 합니까?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될 때 제가 잡지에다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이 뭔가 하면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뭐 이렇게 썼어요. 쓰고 내가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밤에 야간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와이프가 아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누가 시골서 영감님 한 분이 와가지고 전화가 와서 오늘은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더니 내일 자기가 저기 경기도 어디에서 왔는데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전화 드리겠다고 그러고 전화 끊었는데 내일 아침에 전화 올 거다 이거예요. 진짜 아침에 전화 왔어요. 막 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갔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 이야기 합니다. 자기가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군의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했는데 앞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거 말고 그러면서 종이를 탁 꺼내는데 내가 공약할 거 이 나이 들어가지고 나가면서 못할 거 약속하면 안 되지 않냐. 근데 7개를 딱 적어왔다. 요 중에서 요건 된다. 안 된다. 내가 공약할 거다. 안 할 거다. 요거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체크해달라는 거예요.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법을 봐야지 다 아는데 그러나 일단 내가 한번 보죠. 봤단 말이에요. 제 첫 번째 지방공단의 유치 이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안 됩니다. 자, 껐어요. 그 왜 안 되는데? 아니, 국가공단은 국가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단만 해도 그 도지사 권한이지 군하고 아무 관계 없고 특히 군의회 의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런 권한입니다. 이제 껐어요. 두 번째 병상 200개 이상의 종합병원의 유치. 이것도 안 됩니다. 껐어요. 왜 안 되냐? 우선 돈도 없고요. 군에. 그 다음에 병원 설립에 관한 것도 그거 저 군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이제 얼굴이 벌겋게 됐어요. 양반. 세 번째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네 번째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위한 결혼 상담소 개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이것도 군의 부설기관으로 하려면 이것도 가가지고 저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죠. 그래 하면 골치 아파서 안 되고 선생님 그냥 집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데 마당에다가 뭐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그래 좀 하시죠. 벌떡 일어서더니 이분이 하는 말인데 저보고 지방자치 한다고 그러더니 이런 놈의 지방자치 하면서 무슨 지방자치 한다고. 아직도 그 영감님이 생각납니다. 나중에 이분이 됐나 안 됐나 보니까 당선자 명단이 없더라고요. 아마 공약 없이 나갔거나 아니면 안 나갔거나 뭐 그랬겠죠. 그때의 그것이 여전히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별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뭔가 하면 모든 것이 중앙정부가 쥐고 있고 중앙정부를 관장하는 소수의 많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그 권한을 쥐고 있는 거예요. 아까 대학 등 이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여전히 국가 권력, 그것도 중앙정부에 그리고 그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응? 심지어 가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는 거 술집 하나까지. 자, 그런데 이런 체제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국가주의가 작동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자고. 우선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예요. 시장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조선조나 일제기에 있었던 그 시장이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GDP 규모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지금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요. 단순히 가지고 규모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90년대부터인데도 계속해서 연구개발비, 기업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 총 연구비 개발 중에서 기업이 쓰고 있는 판 밑에 파란 게 기업이 쓰고 있는 연구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연구비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그 삼성전자의 연구 인력이 6만 명이라. 그 정도의 그 연구 역량은 곧 뭡니까? 혁신 역량 아닙니까? 우리의 시장이 가진 혁신 역량이나 그 시장이 가진 엄청난 그 역량, 성장 역량이라든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성장했다. 그 다음에 시민사회도 똑같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권력 자체가 말하자면 권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주인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력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카톡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온갖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지식을 주고받고 소위 말하자면 옛날에 국가와 일반 시민사회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가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시민사회는 그런 정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지금은 옛날에 국회의원들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시민사회는 정보가 지금은 그런 정보의 비대칭이 다 깨져버렸다. 오히려 시민사회가 훨씬 더 큰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시민사회가 권리의식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식과 정보에 커졌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뭐도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만 노동시간이 차차차차 줄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사회가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일에 지쳐서 집에 가서 지금도 아직도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또 줄어들고 지금까지 줄어들어 왔단 말이에요. 노동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과 시민사회가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지금 커졌다. 무엇보다 더 국가의 역량, 정부의 역량을 몇 배 더 뛰어넘을 정도로 더 커져버렸다. 이런 사회에서 국가가 이 시장과 시민사회 구석구석이 들어오는 이 체제가, 이 국가주의 체제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작동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결론은 뻔합니다. 작동 못하죠. 거기다가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빨리 적응해야 돼요. 글로벌라이즈 돼 있죠. 세계화 저런 게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돼가지고 더더욱 말하자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죠. 글로벌라이즈 된 거 이것만 해도요. 제가 그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라는 그 책에 썼습니다만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의 산업 구조가요. 지금 제일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분업 체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조업만 하더라도요. 제조업이 옛날에 다 어디 있었는가? 한국 같은 데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 같은 데 있고 이렇게 있었죠. 지금은 이런 국가에서 제조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제조업이 왜 빠져나가냐? 사람을 안 써도 되거든요. 점점 사람을 안 써도 되는 그러한 말하자면 자동화 전산화가 되어서 사람을 안 쓰는 체제로 옮겨가니까 사람 안 쓰는 체제로 옮겨갔을 때 제조업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비시장에 가까운 쪽, 에너지 비용이 싼 쪽, 디자인이 더 좋은 쪽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되는가? 미국이 제조업의 르네상스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뭘 이야기하냐? 우리 사회에 그만큼 제조업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렇다면 빨리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이 글로벌라이즈된 분업체계가 바뀌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 뭘로 가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변화고 얼마나 큰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겁니까?
이걸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옛날에는 국가가 다 산업정책 가지고 했는데 과연 국가가 할 수 있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혁명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를 다 유발하고 있어요. 고용 없는 성장 당장에. 지금 벌써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기자님들 계십니다만 지금 AP통신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특히 스포츠 기사 같은 거는 지금 이미 30% 이상을 갖다가 AI가 인공지능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사람보다 훨씬 잘 쓰거든요. 스포츠 같은 거는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쓰고 있고. 얼마나 많은 직업이 없어지겠습니까? 그죠? 약사 직업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뭐 요즘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는? 변호사는? 이런 혁명에다가 그 다음에 심지어 가족의 해체. 우리는 지금 아직도 지금 미미합니다만 아직 앞으로 가족이 해체된다는 건 뭐냐?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다른 무엇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냐? 하여튼 이런 변화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금융이 받쳐줘야 되고 인적 자본 육성 체계가 받쳐줘야 되고 다 받쳐줘야 되는데 이런 변화들이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차피 우리 사회가 전체가 혁신 주도형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적 물적 자원 넣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만 들어가고 돈만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기술과 뭘까 새로운 어떤 이 인적 물적 자원 이것이 새로운 다른 무엇과 결합하면서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생산성과 경쟁력이 커지는 그런 사회로 간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결합, 새로운 생각,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이게 필요한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을 과연 누가 주도해야 되겠느냐. 이게 말하자면 과거에 국가가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국가 기획주의의 입장에서 끌고 가고 곳곳에다가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면은 이 국가주의가 그런 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국가기구가 전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국회입니다. 의회제도입니다. 의회제도. 의회제도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갈이 하면 국회의원 몇 명 바꾸면 국회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국회로 다 들어가도 저 국회는 안 됩니다. 제가 다 넣고요. 농담삼아 이야기합니다. 세종대왕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다 들어가도 저 국회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국회는 기본적으로 이미 말하자면 농경시대의 유물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책 문제의 숫자만 하더라도 과거에 국회가 의회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1년에 상정되는 법안의 수가요. 불과 몇 건에서 몇십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초기 산업사회까지만 해도.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없었어요. 채권, 채무를 다룬다든가 국방과 안보에 관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토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정도. 지금은 아니거든. 지금 우리 국회만 하더라도 1년에 상정되는 법안의 수가 연 최소한 5천 건에서 6천 건 정도가 상정이 됩니다. 다른 국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가 이 정책 문제가 문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변했어요. 문제가 엄청나게 대량화됐고 내용도 굉장히 다양화됐고 그러면서 대응을 하는데도 굉장히 신속성을 요구합니다.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지 늦으면 안 되는 결정들이 국가 결정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국회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데냐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국회가 아닙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신념이 와서 부딪히면서 밀고 당기고 싸우고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인데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해도 저 국회는 오늘날의 사회에 이미 말하자면 잘 끌고 가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국회가 잘 움직이지 않냐? 그나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나라 국회는요.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뭔가 하면 분권적인 체제를 통해 가지고 연방제다 아니면 아주 과감한 분권을 통해 가지고 국회가 입법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입법 권한을 주정부와 밑에 기초정부로 다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가 하면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만들어진 어떤 위원회라든가 독자적인 기구를 두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 오면은 그 결정을 국회는 존중해서 손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끼리 합의 보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사 문제 같은 거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끝나면 국회는 거기에 손들고 갑니다. 근데 우리 국회는 더더욱 왜냐하면 국가주의적인 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위원회라든가 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맡긴다든가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가주의적 사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 모든 걸 다죠. 시골의 면장이 처리할 것까지 자기가 다 처리하고 시장에 맡겨도 될 것을 처리하고 지방정부에 맡겨도 될 것을 처리하고 노사에 맡겨야 될 것도 자기들이 쥐고 앉아. 이러니까 국회가 점점 오버로드가 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작동 안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국가주의적 사고 속에 있는 의회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와 또 다르다. 게다가 우리의 아주 말하자면 골치 아픈 문제, 지역주의라든가 개파주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서 우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정치적 냉소가 생기고 냉소가 생기니까 선동과 투쟁으로서 무엇을 합리적으로 풀어서 가려고 하는 게 선동하고 투쟁하고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는 가운데 또 통과돼 자기들끼리 쓱싹 해가지고 통과시킬 법안은 특수 이해관계에 된 거는 여야가 마치 말하자면 언제 그렇게 사이가 좋은 양 썩 통과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 왜냐? 누군가 로비가 작용하면 또 그런 건대로 또 나간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특수 이익이 더 반영되는 이상한 형태가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이렇게 정치가 엉망이다 보니까 뭐가 나오지 않는가 하면요. 참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뭐가 안 나오는가 하면 좋은 지도자가 안 나옵니다. 정치가 엉망인데 말하자면 정치라는 공장이 좋고 공정이 좋아야지 그 좋은 공장과 공정에서 좋은 물건이 나오지. 정치라는 공장이 엉망인데 그 엉망인 공장과 공정에서 어떻게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좋은 지도자 안 나옵니다. 좋은 대통령 후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영국에 다른 나라 정치 이야기 합니다만 30대 수상 이야기 하거든요. 30대 수상이 나와도요. 그 수상이 밑바닥에서부터 거쳐야 될 프로세스를 다 거쳐서 검증을 받아서 30대에 총리가 되고 수상이 됩니다. 그냥 되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정치가 엉망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당대표, 뭐 저한테도 그런 영입이 꽤 있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너 와서 당대표 하라고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너 대통령 비서실장 했지 대통령 후보 하면 해라. 너 당신 대통령 딸이지 대통령 후보 하면 해라.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검증을 받았냐? 아니거든요. 어느서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좋은 지도자와 좋은 대통령이 나오겠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지금 정치권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주의가 그대로 유지될 정도의 그러한 실력들이 안 된다는 국가기구 자체가. 관료사회는 마찬가지죠. 제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료사회도 정치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많은가. 아까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국회의원 이야기하면은 머리에 뿔난 사람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멀쩡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 많습니다. 아, 이런 국회의원도 있었나. 만난 사람마다 나와서 국회의원 엉망인데 그 친구는 괜찮아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집합적인 정치와 집합적인 기구로서의 국회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관료들요. 최소한 시험 하나는 다 쳐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국어공무원도 그냥 안 들어갑니다. 시험 하나는 다 쳐서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다 9급, 7급, 5급 다 들어가죠. 그런데 들어가서 있다 보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복지부동, 복지안동 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관료제 속에 들어있는 그 타성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느냐? 제가 다른 데서도 소개한 이야기입니다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소스를 밝힙니다. 진대재 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진대재 정통부 장관 한 분이 하도 저한테 인상적인 이야기가 돼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사장하다가 장관이 됐으니까 뭐가 다른가 정말 묻고 싶지 않습니까? 딱 물었어요. 삼성전자 사장하다가 장관이 되는 게 어떠냐 하니까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 하나는 삼성에 있을 때는 미래를 생각하느라고 과거 생각할 시간이 없었대요. 어제 뭐 했지? 그저께 뭘 개발했지? 어떻게 하면 지금 저 경쟁업체들하고 지금 새로운 반도체를 가지고 어떻게 또 그거 고민하느라고 어제 뭐 했는지 다 잊어버렸다. 근데 장관이 돼가지고 와서 관료들 보고 자기 입장을 딱 보니까 과거 생각하느라고 미래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 왜 그러냐? 워킹데이 250일쯤 되는데 100몇십 일을 누가 나와도 감사를 한다.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하고 오라 가라. 국회 가서 하도 화가 나서 계속해서 3년 전, 2년 전 거 당신 말이야 정통부에서 뭐 했냐 물으니까 좀 언짢았겠지. 존경하는 의원님, 그때는 제가 장관 아니었습니다. 이랬다가 반 죽을 뻔했대요. 그럼 어떡하느냐? 과거에 뭐 했는가 서류 뒤져가지고 국정감사 준비하고 미래 생각할 시간이 없다. 또 하나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일반 기업체에서는 10가지 일을 하면 9개 시원찮은 거 뭐 이렇게 실패하다가도 하나 대박을 터뜨리면 그 대박 터뜨린 거 가지고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사장도 됐다. 근데 이 관료사에 와서 보니까 10가지 일을 하는데 9가지 대박을 터뜨리는데 하나 이상한 거 좀 잘못해버리니까 목이 날아가 버린다.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온 천지가 뭔가 하면요. 그것도 중앙집권적인 그런 관료체제. 중앙집권적인 체제는 그 관료의 일종의 말하자면 원심력을 갖다가 규제하기 위해서 구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가지 규정과 규제와 지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지침과 법과 지침과 그 다음에 이 훈령들이 다 뭐가 되는가 하면 관료 입장에서는 지뢰밭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어떻게 했다가 그냥 발버가 터지면은 자기 가는 겁니다. 지뢰밭에 들어있는데 그 지뢰밭에서는 안 움직여야죠. 지뢰밭에서 함부로 움직였다가 그야말로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릇 깰까봐 설거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는 거죠. 하라고 그러지 않는 한 안 한단 말이에요. 공연히 가가지고 지뢰밭 밟으면. 근데 자기만 안 하면 괜찮은데 지뢰라는 게 터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다치거든요. 옆에 동료나 선배나 윗사람이나 아니면 옆사람 동료나 밑에 사람이 해가지고 하면 그 지뢰 밟으면 자기도 터진다. 그러니까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도 못하게 해야 돼. 너 왜 일 벌리려고 그래? 제발 좀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이런 국가 구조 속에 우리가 지금 이런 국가에 말하자면 이 소위 가버닝 바디 국가 기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국가주의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국가 체계가 잘못된 국회제도와 잘못된 관료제도와 어차피 작동하기가 힘든 이 국가주의 체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우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결정들을, 수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 분업 체계가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다. 산업 구조가 그만큼 빠르게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글로벌 분업 체계에 맞는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하는 이야기가 너 당신 말이야 누구하고 밥 먹었지? 둘이 친한 사이 아니야? 너 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밥 먹었어? 당신 어디 전화했지? 전화했을 때 말이야 이렇게 가가지고 압력 안 넣었어? 이거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일, 이 우리의 산업 구조를 갖다 어떻게 변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력 양성 체계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지금 정말 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4차 산업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인력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하자면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술 인력이 소위 지식 노동자, 지식 근로자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적어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많아져야 되죠. 미국이다, 독일이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말하자면 지식 근로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그 폭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여기 변화가 없거든요. 지식 근로자와 지식 노동자가 안 나온다고요. 왜 안 나오느냐? 지식 노동자와 지식 근로자의 그 양성 체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디서 이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가 하면 대학이나 이런 데서 키우지만 이건 약과고 어디서 키워야 되는가 하면 현장에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산업체들이 자기 종업원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그 산업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 주체가 누구냐?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죠. 대기업이 가진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아주 작은 포션이란 말이에요.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근로자들을 자기가 지금 고용하고 있는 그 근로자나 노동자들을 지식 근로자, 지식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느냐? 안 합니다. 왜? 해서 지식 근로자와 지식 노동자로 만드는 순간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가버리는가 하면 다른 데 스카웃돼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지식 근로자, 지식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이 거의 정체 상태예요.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이거 말해도 왜 그런 나라는 특히 독일 같은 데는 왜 늘어나냐. 소위 말해서 대기업에 종사하나 2차 밴드, 3차 밴드 협력회사에 종사하나 임금 격차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소기업에서 키워도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네. 난 내 고향에서 내 살던데 그냥 여기서 살래. 그리고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스카웃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된 구조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 정치하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죠? 별로 고민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하나 예를 들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 온 국민이 피눈물을 흘렸으면은 그게 상응하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까요? 그 조치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연안 여객선들이 세월호 같은 연안 여객선이 더 이상 다니지 말도록 하든가 해야 되겠죠. 지금도 20년 넘은 연안 여객선들이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왜? 단 한 사람도 보다 좋은 선박이 다닐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뭔가 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 쓰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벌크선인 스텔라 데이지오 같은 게 남대서양에서 그대로 세월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침몰했지 않습니까? 선원이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8명이. 숫자가 작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선원들 얘기가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벌크선을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목숨 걸고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했죠, 그동안? 국회는 뭘 하고 있고 정부는 뭘 하고 있죠? 문제를 문제로 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터진 문제조차도 그 문제를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결정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될 문제를 의제로 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도 안 내리고 무결정, 무의사결정으로 이렇게 나간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정부의 국가의 결정이라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내려야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하도 답답해서 참여정부 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센 겁니다. 이게. 2006년까지밖에 없어서 제가 유감입니다만 셌더니 공무원 책상 위에서 법안이 작성되기 시작해서 국회를 통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5개월입니다. 법률이. 이런 국가 체계로 국가주의가 그대로 존속해서 우리 사회 곳곳을 규제하고 곳곳을 내리누르고 한다? 이 국가가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나 시장 세력이 엄청나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뭐도 떨어져 버리는가 하면 국가가
그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떨어져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자율성. 이것도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누구의 로비를 받느냐. 이런 대기업들의 영향권 아래 의사결정자들이, 국가의 의사결정자들이 거기 매이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직접 매이기도 하고 법무법인이라든가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매이기도 하고. 그래서 엮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국회의원과 관료와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일부 그 특수 이익 집단들끼리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게 우리가 아이언 트라이앵글, 소위 그 철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이런 연합 구조가 어떤 사업 하나를 두고서 아니면 정책 하나를 두고서 이 수많은 삼각형들이, 철의 삼각형들이 워싱턴 같은 데는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도 이미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벌, 노조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맥을 못 추고 그 사람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노조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산업구조 조정을 하려면 노조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 교육계획을 하자면 정교조하고 어떤 게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금융계획을 하자면 금융노조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 과연 이러한 그 노조의 이해관계나 재벌의 이해관계나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넘을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넘을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그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의문이란 말이에요. 여기 제가 스트롱 클라이언트하고 스트롱 크레임이라고 해놨습니다. 스트롱 크레임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아주 절실한 요구들입니다. 절실한 요구들이. 스트롱 클라이언트라는 굉장히 강한 고객 집단입니다. 근데 국가가 합리적인 국가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려면은 무엇을 위주로 결정을 내려는 건 그 요구사항이나 그 문제가 얼마나 절실하냐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도 어느 순간에 뭐가 돼버린가 하면 그 이해관계자들이 얼만큼 힘이 세냐가 결정에 영향력을 미쳐서 힘이 세면은 그 이해관계자들의 반하는 결정을 못하고 오히려 가가지고 이 스트롱 클라이언트들의 요구를 갖다 자꾸 수용하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형태로 자꾸 돼간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진짜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풀어야 되는 절실한 문제들은 자꾸 국가의 의지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 지금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냐.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또 집행은 어떠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집행력도 굉장히 강했죠. 아, 대통령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누가 반대를 해요? 왜냐? 시장과 시민사회가 성장하기 전이니까. 401 당시 경제수석을 지내고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쓴 임플리멘테이션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저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인데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 저 책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는 국가가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보다도 집행을 더 잘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결정만 하면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다른 국가, 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집행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소위 임플리멘테이션 갭이라고 해서 결정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정책이 나오는데 그 정책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결정했다 하면 그대로 집행해요. 임플리멘테이션 프로그램이나 임플리멘테이션 갭이 전혀 없는 국가다. 그것이 말하자면 박정희 시대 때의 성장의 한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권위주의 정권, 말하자면 국가 주도의 그런 기획주의가 통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은 못 해먹겠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던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조크를 할게요. 당신 뭐 누가 하라 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정말 진중하게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국가의 집행력이 이젠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더 키우고 국가
국가주의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거 오히려 내려놔야 된다. 못하면 내려놔야 된다. 안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국가 권력이 네거티브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국가 권력이 네거티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오늘 제가 지금 포인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국가 권력이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하면 국가 권력이 무엇을 만들지는 못하고 국가를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끌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럴 힘은 없어요. 무슨 힘은 있는가 하면은 국가가 가진 각종의 규제와 각종의 법에 의해서 누구를 못하게 하고 누구를 벌 주고 누구를 처벌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의 그런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국가기획주의가 작동할 수도 없고 작동할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곳곳에 침투해 있거든. 학교에 침투해 있고 노래방에도 침투해 있고 어디가 침투해 있고 다 침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규제자에 또 그 다음에 잠재적 범죄자입니다. 이 위에 누가 올라타고 있는가 하면 검찰이 올라타고 경찰이 올라타고 관료들이 올라타고 그 위에 대통령이 올라타고 그러니까 대통령만 바뀌었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눈치를 보고 심지어 민간 금융기관장까지 내가 그만둬야 되느냐 안 두느냐를 고민하고 그 대통령 앞에 전부 줄 서고 권력에 줄 서고 심지어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에 혹시 내가 말 잘못하면 뭐 할까? 여론조사에 대답도 못하고 그런 체계 속에 있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인 것 같지만 그 권력은 네거티브 권력이라는 거예요. 포지티브 권력이 아닌 거예요.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남을 벌주고 남을 갖다가 못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벌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 앞에 우리가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국가 권력이 그러한 행위를 선별적으로 해요. 선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도 어떤 데 하는가 하면 고발 도로인데 망한 기업 무조건 들어가서 기업 망하면 무조건 감옥 갑니다. 거의. 왜? 당연히 고발당하죠. 배임, 횡령 뭐.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권력에 눌려 있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뭐고. 특히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짓이죠. 그런데 선별적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법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김영란법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기고 있어요. 저도요. 밥 먹다 보면 3만 원이 넘어갈 때가 많아요. 나중에 영수증 바꿔야 안다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어디가 매운탕 한 그릇 먹었는데 나는 매운탕이 이게 한 2만 원짜리인 줄 알고 먹었는데 교수들 내가 대접하는 건데 먹고 나니까 3만 9천 원씩이더라고요. 좀 비싼 집에 가서 먹었어요. 복매운탕을 먹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럼 다 법 위반 다 한 거예요. 잡아다가 처벌하면 다 처벌돼요. 넘어가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다. 제가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를 한번 보는데 너무나 재밌는 만화가 있어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만화가 뭔가 하면 광수생각에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다른 차가 빨리 달리니까 자기도 빨리 막 쭉 따라가는데 순경이 잡았어요. 속도 위반을 하셨습니다. 면허증 봅시다. 하니까 그 운전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여보, 다른 사람 다 저거 가는데 왜 나만 잡소? 그러니까 순경이 하는 말이 당신 낚시해요? 아, 낚시한다고. 낚시하면 연못에 고기 다 잡아? 물리는 놈만 잡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수 생각이 아주 촌철살인입니다. 밑에 있는 광수 생각이 뭐라고 썼냐. 우리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우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잡히면 다 잡혀야 돼요.
누구는 잡고 누구는 안 잡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곳곳에 전부 잠재적 범죄자를 다 만들어 놓고 때로는 잡는 놈만 잡는, 그러니까 모두 다 겁을 내고 검찰 앞에 가 줄 서고 스폰서하고 공무원들하고 골프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파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하는 행위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바로 그 국가 권력 때문에 조선의 이 말하자면 괜찮은 백성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됐듯이 이 나라 백성들이 다 권력의 눈치 보고 권력에 가가지고 기대려고 하고 대통령 바뀌면 쫄고 그 앞에 줄 서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가 하면 앞으로 결국은 뭔가 하면 이 국가주의의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시민사회 내지는 공동체와 국가와 이것이 과연 어떤 구조 속에 놓아야 되겠는가. 국가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고 시민사회나 공동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맞고 시민사회와 공동체는 어떤 자율의 시스템을 가지고 말하자면 아까 제가 그런 겁니다. 국가가 학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재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국가가 가가지고 노래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손님이 옆집 사람들하고 눈치 봐가면서 결정하고 그런 자율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로 둬야 될 것인지 어떤 부분에 국가가 들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의 국가의 그 규제권이라든가 감독권이라든가 이 권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우리도 모르게 조선시대 때부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법률이 그대로 가가지고 수정 없이 지금까지 오면서 매일같이 우리는 뭐만 탓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사람 바꾸는 데만 열중이지 실제로 가가지고 이 말하자면 시장과 국가와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떤 학자도 어떤 전문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이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국가가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어디에 취해 있는가 하면 국가주의의 사고에 취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 시민들도 때로는 국가주의적인 그 사고에 취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TV에서 토론을 하는데 저보고 나오라고 하는데 뭔가 하면 공무원 이래서 되나 뭐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기강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몇 가지 사례를 먼저 방송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송이 이런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사례냐 보니까 평창에 강원도 평창군에 건설 쓰레기 투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트럭이 와가지고 막 부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이제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거기 저 투기가 일어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르고 있다. 이 공무원이 그것도 모르냐 이게 이제 이제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시화호 그 고기 잡아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시화호에서 고기를 잡아 파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런 것도 담당 공무원한테 물으니까 뭐 제가 돌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없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 기자들 계십니다만 카메라 갖다 어디 비치는가 밑에 쓰레빠만 신은 거 이제 딱 비치는 거예요. 밑대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그거 다 해야 되는 거 맞나? 그렇다면은 평창에 그 공무원들이 그 평창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건설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다 잡으려면 공무원 숫자를 얼만큼 늘려야 돼요? 그것은 누가 해줘야 되는가 하면 고발은 시민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민사회가 해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행정적인 처리나 법적인 고발은 공무원이 하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자동차가 몇 번이다. 이건 시민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재미난 거는요. 한 번은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택시기사가 나이가 굉장히 많더라고. 아이고, 저 기사님 나이가 드셔도 이렇게 운전하고 하니까 벌이도 하시고 좋으시네요. 말도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어 합니까? 이러면 자식들이 가가지고 돈도 안 주고 하니까 뭐 그러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 부모한테 용돈 안 주는 놈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감옥에다 다 집어넣어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국가주의적 사고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 대통령한테까지도 있는 거예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교과서 때요. 지난번에 실제로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 모임 자리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가 다양성을 향해서 흐릅니까? 아니면 획일성을 향해서 흐릅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 당연히 다양성을 향해서 역사가 흘러갈까요? 그러면 다양성을 향해서 흐른다면은 어떻게 그 국가 권력으로 말하자면 시민의 역사의식을 국가 권력으로서 재단하겠다고 덤비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역사관을 갖다가 국가 권력으로 너는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직도 이 나라가 그야말로 국가주의적 사고가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있던 그 사고가 그대로 지금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에 말하자면 진보적 역사관이 싫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보수적 역사관이 이래서 좋다 아니면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논리와 그걸 만들어서 싸워줘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지적인 그런 싸움을 해줘야 되지. 이것을 법으로 강제해서 그렇게 편의주의로 갈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곳곳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부모한테 용돈 안 주는 놈은 뭐 법을 만들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는 뭔가 하면은 권력으로 권력을 적폐청산도 마찬가지지. 권력으로서 검찰 권력을 치는데 새로운 검사들을 앞세워서 옛날 가가지고 잘못된 검사들 친다? 그 검찰은 검찰 권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이 약해지고 국가 권력이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검날 사람이 검찰 권력 앞에 겁나지 않는 체제가 되면 검찰은 저절로 말하자면 그 검찰은 제대로 된 검찰이 되는 거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체계를 만들어 놓고 검사를 100번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겠냐. 천사를 갖다 앉혀도 그 천사는 3일 뒤면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국가주의의 문제, 우리 국가의 권력이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없어지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권력의 재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한 권력의 운영이 저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국 정치를 바로잡는 중대한 하나의 과제 내지는 고민거리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누가 해줘야 되느냐. 국회의원들 욕할 거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바쁩니다. 매일같이 싸우느라고. 데일리 팔리틱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거니까 밀고. 누가 해줘야 되는가 하면 언론이 해주고 시민사회가 해주고 특히 지식인들이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고서 정치인들 보고 뭐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이 말하자면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일종의 도덕적 해이, 이것이 이때까지 와서 우리 국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놓고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